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미국 CPI 발표 이후에 미국 주식장은 뭐 그렇게 크게 변했다고는 볼 수 없죠.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장이 제법 많이 떨어졌어요. 그동안 분위기 좋다가 이렇게 한번 훅 떨어지고 나면 또 불안해지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글쎄 오늘 불안하지 않게 좀 꼼꼼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 함께 달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데일리 이슈 오늘은 세 가지를 뽑아놨습니다. 먼저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대수술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던데, TSMC에 이어서 버핏의 선택을 받은 주, 뭐 애플 기왕에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더 추가했어요. 많이 샀어요. 네, 애플을 이제 30억 달러 이상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아마 4분기에 미국의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았었다 보니까는 추가 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매도가 어떤 것이 있었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서 매수를 했을 테니까는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지금 뭐 언론에 많이 알려졌다시피 대만의 TSMC에 대해 가지고서 매도가 많이 일어났고, 추가적으로는 미국의 은행 주식들도 매도를 이번에 좀 많이 한 점이 특징적인 그런 점입니다. 네, 5조 매수했었죠, TSMC를. 근데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은 오랫동안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걸로 유명한데 이건 빨리 팔았어요. 네네. 거의 우리로 치면 단타 매매 정도라고 얘기하던데 86.2%를 매각했네요. 네, 거의 다 팔았는데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왜 팔았느냐, 이제 워낙에 워런 버핏이라는 인물 자체가 주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데, 저는 일단 그 산 시점 자체가 그 주가가 바닥일 때라기보다는 이제 돌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급락했을 때였거든요. 그게 이제 대만하고 중국 양안 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부각이 되고, 실제로 막 좀 굉장히 이제 심각해진 그 시점에서 TSMC 주가 많이 빠졌을 때 줍줍하다시피 샀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차익 실현을 했던 것도 약간 그런 맥락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보다 오히려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버핏이 지금 계좌 내에 현금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이유가 살 주식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은 더 샀지만 은행주를 많이 팔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는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조정 내지는 좀 그 밸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지, 오히려 그걸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벅셔의 경우에는 가치주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주, 그렇다면 TSMC하고 애플 같은 건 성장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가치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성장하는 가치주인 겁니까? 일단 때에 따라 시장에서는 해석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버핏이 매도한 TSMC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벤트성 매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버핏이 주는 의미, 그리고 장기 투자 하는데, 최근 작년에 있었던 이런 긴 시황 악화 자체가 버핏도 좀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추가 매수해서 보니까 39% 정도까지 그 지분을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면은 10개 중에 4개 정도가 되는 상황이면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채운 거긴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막상 경기가 불어지는 이벤트에 베팅을 했다라기보다는요. 일단 어느 정도 1등 주식 혹은 대장 저격을 일단은 남은 현금을 가지고 주식 비중을 채우고 있다라고 보는 게 포트 입장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버핏이 다음 공시라든 다음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K 배터리 얘기 한번 해보죠. SK온하고 포드, 튀르키예의 배터리 합작 공장 MOU가 백지화됐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사실 최근 그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서 소식이 굉장히 아주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소식뿐만 아니라 간밤에는 사실 지금 영향을 이 SK그룹 배터리 관련 주식에게 많이 준 것은, 포드의 대표 전기차 모델이 배터리 문제 때문에 이게 좀 나오는데 문제가 있다더라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러면 그쪽에 납품하는 게 SK이거든요. 미국에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게다가 또 최근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은 추가적으로 SK온에서 지금 투자를 위해 가지고서 자금이 좀 필요하다더라라고 해서 3조 가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 회사들 중에서 SK가 조금 뭔가 퀄리티 면에서
회사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반대로 또 오늘 보시게 되면은 LG그룹 쪽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반사소외를 입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좀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주가 오늘도 계속해서 오르는데 SK 이노베이션만 7% 넘게 빠졌어요. 그게 이런 이유입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드 자동차가 생산을 일단 중단을 하고 리콜 가능성이 부각이 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SK온이 지금 자금 조달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증자를 또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리콜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또 당연히 수반이 될 것이고 지금 최근에 좀 공격적으로 증설 내지는 이제 영업을 해오긴 했었지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장 우선 전략을 하던 것들에서 이제 파생되는 어떤 리스크 관리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SK온 같은 경우는 일단 또 보시면은 포드가 미국에다가 지금 CATL하고 합작이라고 했다가 합작이 아니라 이제 100% 자기 돈으로 공장을 세우고 대신에 기술만 이제 받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장을 증설한다, 뭐 건설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SK온에 대해서는 약간 좀 퀘스천이 좀 시장에서는 좀 이제 서서히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아까 표를 보셨습니다만 오늘 하루에만 7.46% 엄청나게 빠졌어요. 근데 또 개인들은 샀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자라는 SK이노베이션 진성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괜찮게 본다는 거잖아요. 일단 SK이노베이션이 밸류를 받을 때는 배터리 가치를 받다가 막상 하방을 지지할 때는 유가 관련해서 정유 사업으로 하방을 지지할 수 있으니까는 최근에 또 이제 유가가 이제 70에 80달러에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가 있으니까는요. 일단은 뭐 급한 하락보다는요. 일부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맞다. 그걸 잊고 있었네요. 이게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석유가 있는 거죠. 빠지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게 또 깜빡했네. 포드가 그럼 결국에는 LG 엔솔하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은 CATL과 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무산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다가 지금은 뭐 다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 나왔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 발표한 그런 계획된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물량 증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뭐 그네들 입장에서도 중국 회사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를 동시에 끌고 가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SK 쪽 나눠 가진다면 제가 볼 땐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LG 쪽에 기회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쪽이 어쨌든 오늘 저 SK 이노베이션 빼고 나머지들은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 뭐 어제도 그랬고 지금 계속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다들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데 글쎄 이게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하고 그리고 그 섹터 안에 2차 전지 섹터 안에 종목별로 이제 또 옥석가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최근에도 또 보면은 양극재 쪽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포스코케미칼이 대량 수주했던 것처럼 또 한 군데가 또 대량 수주 얘기들이 좀 도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양극재 쪽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양극재 쪽에 대해서는 쉽게 놔버리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전략 그리고 좀 밀렸을 때는 그래도 조금 담아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실리콘 음극재하고 CNT 도전재 쪽으로 해가지고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번 그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충전 속도하고 거리 때문에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 도전재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 성장을 고려해서 본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돼 있는 주식들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장비 쪽은 저는 쭉 훑어봤는데 제 눈에 보이는 건 딱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올해 실적 대비 밸류가 좀 싸 보이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주식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새로 상장된 주식이거든요. 그 이제 윤성 FNC라고요. 그 양극재 이제 믹싱 쪽, 그러니까 균일하게 이렇게 깔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제 섞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제 믹싱재 쪽인데 그 회사가 지금 회사 가이던스로 보면은 작년에 2천억대 중반 정도 매출이었는데 올해 한 4천억대 중반 정도까지 매출이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그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국내에 3개 배터리 회사 중에서 2개하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 수주 잔고도 작년 말에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그래서 사고 싶었던 분들이 그 찬스를 놓쳐가지고 못 샀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수직 상승을 해버린 게 많아서 거긴 못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같이 SK같이 이렇게 떨어질 때 담아야지 하고 들어간 개인들이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사고자 붙는 이렇게 쫙 올라간 거라도 그걸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주워 담는 게 맞습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그 시세에 참여할 수 있는 손과 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올라가는 걸 사는 게 맞습니다. 아,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은 그 종목들이 그 안에서는 가장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막상 근데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는 점심때 이후에 혹은 이미 그날에 7%에서 8%. 그러니까 비싸가지고 뭐. 사실은 근데 가는 종목들을 보면은요. 아까 이사님께서 에코프로비엠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에코프로가 먼저 쐈습니다. 종목은.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쐈고요. 저희가 매매를 할 때는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밸류에이션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항상 그게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비교하면서 에코프로비엠 먼저 오르면 LNF가 상대적으로 덜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과정이 최근 이틀 동안 LNF가 진행이 됐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CNT 도전제 쪽인 나노신 소재도 쉬고 있다가 갑작스레 신고가 나면서 한 5일 연속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는 갑자기 중이에요. 올라가지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손이 빠르고 계좌 안에 현금비율이 적다면은 잘 보고 있다가 오를 때 쫓아가는 게 맞는데 막상 그게 여유가 있거나 혹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나중을 대비해서 요즘은 트렌드가 2차 전지가 사실은 코스닥 150 안에 시총 상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1월 달까지 공매도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럼 그 주가 상승이 공매도 쇼크오버에 의한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컸어요. 사실은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셀업체가 더 좋다고 했습니다. 이 양극재 좀 그렇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주가 상승이 되니까 시장의 전략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많이 오른 것보다는요. 내가 스터디한 거를 좀 밑에서 담는 게 조금 더 그 종목들을 들고 가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좀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공부해서 오르기 전에 밑에서 사는 건데 만약에 오르는 걸 이렇게 볼 때는 올라가는 거는 좋으니까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니까 그거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번에는 네이버 카카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올랐죠. 근데 오늘은 좀 주춤했습니다. 챗 GPT 열풍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네, 사실 많이 빠졌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빠지기도 많이 빠졌죠. 예, 어마어마하게 빠졌었고 그리고 나서는 뭐 그래도 이 정도까지 우리가 안 좋게 볼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닥에서 거기다가 이제 챗 GPT로 인해 가지고서 한 40% 이상씩은 두 종목 다 상승을 했고요. 사실 이 정도까지 좀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뒤부터는 일단은 과매도 국면의 해소가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뭐 이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내놓느냐 아니면은 실적이 좀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일단 많이 빠졌던 거에서 과매도 국면에서 해소는 일단락이 된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챗 GPT 관련해 가지고서는 네이버가 더 관련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루에도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자료들 찾아보시면은 이걸 활용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계속 해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중간에 구글 쪽에서 내놓은 것이 오류를 막 범하고 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많이 빠지고 이런 경우도 겪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원래 새로운 게 나오면은 그런 과정을 당연히 거친다라는 것이고요. 이 지금 새로운 걸 어떻게 잘 활용해 보자 이게 좀 더 이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오늘 빠진 거는 혹시 그 SM 관련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 뭐 요즘에 막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고요? 네, 사실 그 이슈가 작용했다라기보다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인플레이션, CPI 영향 받으면서 빠진 거 그게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많이 떨어졌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반등을 했다. 근데 딱 여기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까지는 안 왔어. 근데 여기서 멈추면 우리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어느 정도 지난번 저점을 좀 확인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빠진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네. 아,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우려감 같은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보다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SM 관련해 가지고 이제 노이즈가 좀 발생이 되면서 하이브가 참전을 하면서 이제 이 카카오가 실제로 9만 원에 이제 들어가게 된 이제 12 발행이라든지 3자 배정 유상증자의 돈이 허공에 뜰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를 또 상장시키려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게 이제 밸류를 한 10조 정도 받으려고 했었는데 SM이 무상이 되면 사실 10조를 받기가 쉽지 않아지는 그런 그림이 된다는 점에서 그때 그 하이브의 이제 이수만 그 디렉터 지분 인수 이슈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던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두 회사가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 내용을 좀 열어보면 조금 차이는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끝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은 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게 나쁜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이제 그 비중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예상을 했음에도 시장이 막상 그렇게 나오니까 금리가 좀 많이 오를 수도 있어라는 이제 우려를 가지고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좀 싸게 살 기회를 만들어준 걸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CPI 얘기, 예. 다만 이제 저는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조금 분리해서 보는 입장이라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분리해라. 자꾸 네카오 하지 말고. 네,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이버로 볼까요? 카카오로 볼까요? 그럼 전 네이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싸게 살 기회를 주고 있다. 싸게 살 기회를 주고 있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뭐 일단 저도 같은 의견이긴 합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게 막상 매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성장주 단이 선택받지 않는 거가 좀 가슴이 좀 아프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시장이 올라올 때 오히려 성장주 단이 네이버가 4% 3%씩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환호를 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오늘 요 며칠 동안에 오름폭을 다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수준입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 사실은 카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상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레이팅을 해보진 못했지만 그러면은 이제 그 종목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를 보는 것보다는요.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온 이유가 피벗 시장 금리가 좀 꺾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올해가 아니고 5월에서 6월 달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에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보신다면 어떨까 싶어요. 예. 오늘 네이버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 좀 담고 이런 개인들도 좀 덜어 있습니까? 아까 SK이노베이션은 7% 넘게 떨어지니까 개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네. 오늘 그 SK이노베이션을 1,500억 정도 개인 투자자분이 순매수를 했고요. 네이버도 어느 정도끔 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각 투자자마다 성격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데일리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CPI 얘기부터 해서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6.2% 예상했는데 0.2%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6.4%죠. 자, 이 부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근데 그 연초에 CPI가 나올 때는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CPI라는 것이 발표가 될 때에는 그 안에서 구성 종목들 간의 가중치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주거 같은 거가 가장 비중이 예를 들어서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원래는 2년에 한 번씩 가중치 비중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절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물가 상승이 좀 높게 나왔던 것들이 비중이 커지게 되고요. 좀 낮게 나왔던 것들이 비중이 낮아지는데 그랬을 경우에 물가가 높게 나왔던 것들은 좀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뒤 한두 달 동안에도 물가가 더 높게 나오는 그래서 가중치가 변경된 것만으로도 근데 기존에 뭐 예측치를 발표하던 분석하는 분들은 그게 나오기 전에 숫자가 일단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은 그것이 2년에 한 번씩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매년 하기로 또 결정을 내리면서 갑자기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게 되면은 과거 10년 동안
이제 5번 변경이 있었는데 그중에 4번이나 더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높게 나오는 것이 사실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이번에 비중이 커진 게 주거 관련된 쪽인데 주거 쪽은 여전히 물가가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비중을 좀 줄인 것이 차량이나 운송 관련인데 그쪽은 마이너스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줄어버리니 그것이 오히려 더 물가를 높게 나오게 상대적으로는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전에 미국 시장에서는 크게 이게 영향을 안 받았었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이게 좀 곱씹어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높게 나온 것 아니냐. 그리고 어쨌든 내려가고 있는 그 트렌드가 조금은 이제는 빠르게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전월 대비해서는 0.1 정도밖에는 전년 동기 대비 숫자가 안 떨어지더라. 그리고 미국에서 페드와치 같은 데서 보시게 되면은 금리 최종 금리를 이제는 시장이 옛날에는 연준보다 낮게 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연준보다도 좀 더 높게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가능성까지도 얘기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다가 뭐 또 워렌 버핏의 TSMC 매도나 이런 것들이 등등등 나오면서 사실 버무려져서 오늘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씀을 뭐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크게 이건 특이한 일은 아니다. 이거 오히려 연중으로 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높여놓은 것들은 결국 마이너스 기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 안정에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조절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까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회의할 때 얘기는 정광호 평론가 때문에 CPI가 0.2% 올랐다. 지난번에 나오셔서 요번에 좀 올라갈 것 같아요라고 얘기한 기억들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CPI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더 많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다음번 보면 되겠죠. 네, 저는 훨씬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기억나요. 2022년 작년입니다. 8월이었죠. 그때도 딱 요만큼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아주 시장은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곤두박질을 쳐서 0.2% 올랐는데 이거 가지고 장이 이렇게 공포에 휩쓸릴 일이야. 우리 막 회의하면서 별 얘기 다 했었는데 근데 요번에는 그 큰 반응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미국은 큰 반응을 안 보였었죠. 우리는 떨어지고. 우리는 좀 환율 제약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서로가 의견이 좀 엇갈린 것도 있고 헷갈렸던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때를 돌아보면은 그 당시에도 CPI는 예상처럼 내려왔는데 코어 CPI가 올랐어요. 오히려 전달보다. 근데 이번에는 코어 CPI도 뭐 예상치보다는 0.1이 오르긴 했죠. 높기는 했지만은 내려왔고 또 이제 그때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그때만 해도 이 금리를 얼마까지 올려야 하느냐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물가는 잡혀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연준 의장조차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어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금리 상단이 올라간다 한들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제 또 공감대도 일정 부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현재 지금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들이 특히나 보면은 이제 그 쉘터 비용 같은 경우가 비중이 커지는 데다가 또 높게 나와 더 올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지금 미국의 주택 지수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조만간에 지금 꺾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한 말씀하신 것처럼 뭐 2달, 3달 이 정도 지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CPI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주거 비용하고 에너지 물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했다 이런 두 분의 말씀이시기도 한데 근데 한 가지 걱정은 또 지금 주춤하던 유가가 80달러 막 이렇게 돌파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에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면서 인플레가 다시 또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런 말씀하신 포인트들 때문에 오늘 시장이 조금 더 딥하게 하락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지금 CPI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에너지, 임대료 쪽이 있는데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유가가 70에서 80달러 수준으로 횡보하는 경우
수준에 머물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컨센이 형성됐는데 만약에 이제 감산이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유가가 올라와 버리면은 그것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임대료 쉘터 쪽 같은 경우는 시장 분위기는 어차피 기존의 지표 같은 경우는 레깅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미 하반기에 꺾일 것 같다였어요. 그래서 임대료는 올라도 그래도 괜찮긴 하다. 이게 정광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분일 텐데 막상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눈에서 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살펴보면은 제가 어제 방송을 보고 좀 일단 해보니까는 이거예요. 어제는 시장이 다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을 다 했다. 그때는 나스닥 선물도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분위기가 그래도 나스닥은 올랐기 때문에 괜찮았다 하다가 막상 우리 시장이 막상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깊게 짚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시장이 많이 올랐으면은 예측됐던 부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이게 보면 저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외국인이 2,600억 정도를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매도한 종목들이 많은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게 SK 이노베이션 770억, 항공우주 605조, 일부 단일 이벤트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0억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샀습니다. 그러면은 실적으로 코리아를 버린다는 느낌보다는 일부 대형주들은 패시브성으로 들어오는 건 맞고 일종의 이벤트 플레이가 마무리되는 것 중에서 일부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걱정인 건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는 1조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간만에 매수기 때문에 개인 투자를 봐야 된다. 이거는 조금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뭐 이 이벤트 때문에 주식을 떠나야 된다라는 분위기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이 판 겁니까? 외국인이 팔았기 때문에 달러가 오른 겁니까? 지금 달러가 떨어지다가 다시 꿈틀거려서 이게 조금 불안 요소로 남지 않나 싶어서요. 네, 그 부분은 최근에 금리가 좀 상승을 하면서 시중금리가 영향을 미친 것인데요. 시작점을 찾아보게 되면은 지지난주에 나왔었던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그다음에 금리 인하는 올해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미국의 뭐 10년물 금리가 3.5에서 지금 3.7% 중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달러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랑 좀 연관을 지어가지고서 그러면 이게 향후에 영향이 어떻게 될 거고 연준은 정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고까지도 질문이 이어지실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요. 하나하나 우리가 스케줄을 잡아봤을 때 3월의 회의가 다음이거든요. 그때는 25bp 그대로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이 5월 회의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때에도 25bp 추가로 올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작년 12월에 연준이 얘기했던 점도표에 찍었던 그 최종금리 수준에 이미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6월 회의에서도 진짜로 일부에서 어제부터 배팅이 들어오기 시작한 대로 더 올릴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우리가 그때까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한두 번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결정을 내리는 건 좀 성급할 수 있고 충분히 시장에서도 그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요 점들을 다 소화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고 상반기를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인플레 쪽에서는 사실은 내려간다라고 기저효과 때문에라도요. 좀 보는 쪽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이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 주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 CPI 발표라든지 FOMC의 금리 발표라든지 이런 건 지난해처럼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경로는 지금 다 제시가 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CPI 지수 역시도 지금 어찌 됐든 뭐 예상보다 올랐다고 하지만은 기조적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비중 조절 때문에라도 이게 더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KB증권이라든지 몇몇 증권사에서는 6월 말 같은 경우는 지금 CPI 기준으로 했을 때 3%대 초반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주가가 급등락 한다든지 그런 리스크는 상반기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시장에 좀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거는 미국이 지금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 가지고 거의 이제 D-Day라고 해야 되나요? 마지막 그때 안 되면은 디폴트 위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6월 5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화당이 지금
미국 하원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하원 의장의 영향력이라는 게 트럼프 키즈한테 지금 잡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하원 의장 선거할 때도 미국 역사상 최다의 선거 횟수를 통해 가지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트럼프 역시도 이번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강경 모드를 좀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거로 인한 노이즈가 오히려 좀 조심스럽지 그 전에 어떤 집수 그러니까 그 인덱스 지수 같은 거 나오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변화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저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하반보다는 상반기 그 전까지는 좀 그래도 그런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서 증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섹터 관련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5월쯤부터는 금리가 그냥 예상이 그냥 이렇게 딱 정지되고 오르지 않고 그냥 그러다가 연말에 금리가 좀 꺾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보면 5월에도 금리가 인상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 올해 안에는 금리가 꺾일 것 같은 느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금리 인상 중단과 올 하반기에 내려가는 것에 베팅한 그런 섹터나 주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최근에 반등했던 성장주 주식들이고 시장이 갈 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든지 혹은 반도체주가 가다가 시장이 조금 쉴 때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챗GPT라든지 STO 기타 테마성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려감은 저는 오늘쯤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오늘 웬만한 주식들이 특히 테마성 주식들 같은 경우는 최소 5%에서 15%씩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끝났다라기보다는 그쪽을 매매하는 플레이어들은 손이 굉장히 빠르니까 일단 쉬어가자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 투자 시장 그 투자자 분들은 일단 오늘은 빠르게 빠르게 매매를 했다고 보는 게 일단 오늘 시장 보는 건 맞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혹은 게임주를 이런 종목들을 예전부터 들고 있으신 분들에 대한 코멘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이벤트는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 있는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 떨어지는 거는 내 마음을 위안할 뿐이지 실적으로 내가 들어갔던 단가 이상까지 바로 올라가서 내가 엑시트할 확률은 사실은 일단 지금 적다라고 생각 계셨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조금 중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럴 때는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요, 그 보고서 지금 그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그거를 4분기 때 어떻게 꺾이고 지금 트렌드가 제 보면은 4분기 꺾이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더라고요, 종목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는 이 시즌으로 보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 지금 이제 성장주 얘기하시고 뭐 이러니까 AI 쪽이 상승세를 지금 이끌었었는데 엔비디아 같은 거 많이 올랐죠. 네, 거기다가 간밤에는 이제 관련해가지고서 우호적인 보고서도 나오면서 미국에서요. 그런 쪽에서는 좀 또 주가가 좋았고 실제 또 최근에 실적이 발표되었을 때도 우려 대비해가지고서는 양호한 실적을 내서 좋았던 점이 있습니다. 예. 버핏이 팔았다고 아까 얘기했던 TSMC 이것도 1월에 깜짝 실적 발표를 했다는데 네. 그러면 계속 가지고 가지 버핏은 왜 팔았을까요? 네, 다시 이제 버핏이기는 한데요. 제가 뭐 버핏에 대해서 이게 뭔가 변명을 하자 이런 건 아닌데 워렌 버핏이 매매를 실제로 한 것인지도 일단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뭐 토드 콤스라든지 본인의 이제 그 후계자들이 뭐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은 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과거에 보시게 되면은요. 뭐 이제 예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뭐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샀다가 한 분기 만에 절반 판 적도 있고요. 바리골드 같은 경우에도 샀다가 한 분기 만에 이건 전량 매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워렌 버핏도 굉장히 주요 종목이 아니면 손바뀜이 좀 있다라는 거를 주요 종목이 아니었다. 감안을 하시면은 왜냐하면 애플은 더 샀으니까는요. 네. 그럼 TSMC 팔았으면 삼성을 사면 좋잖아. 저희의 바람이죠. 네. 챗 GPT가 언제부턴가 늘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확실한 주도주가 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올 한 해는 챗 GPT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장이라는 게 하도 손바뀜이 빠르긴 합니다만. 챗 GPT 관련해가지고 AI를 나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회사들보다 저는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뭐냐. 결국은 그쪽에다가 소부장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칩 메이커도 될 수 있고 이런 쪽들이 저는 궁극적으로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또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챗 GPT와 관련해 가지고 인발부돼 가지고 뭐 같이 개발했던 기업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는지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와 관련돼 있는 부품이나 장비나 이런 쪽을 지금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보시는 게 맞다는 측면에서 최근에도 보면 이쪽과 관련돼 있고 또 이제 동시에 EUV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매출이 본격화된다라는 이제 성장이 좀 그려질 수 있는 이 소재 쪽, 부품 쪽 회사들은 올해 지금 주가도 괜찮고 올해 실적도 괜찮을 거고 또 향후의 전망도 긍정적인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는 여전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소부장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쪽 영역에 있는 종목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20조라는 큰 돈을 빌렸다. 그럼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왜 이러지? 삼성전자가 20조를 빌려? 내 주가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죠? 일단 이게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런 뉴스가 눈에 띄기 마련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현금 유동성은 굉장히 뛰어나고 그 왜 20조라는 돈을 디스플레이에서 빌렸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건 당연한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제 운용자금 확보를 위해서 단기 차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한 17일부터 2025년 8월 달까지니까는 요 정도면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웠었던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요 며칠 한 1, 2주 정도가 최 GPT 때문에 HBM 관련해서 디램업방이 살아나고 있는 기대감이 형성될 뿐이지 기존의 자금 관련 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막상 우리가 한 1월 달까지 소부장 업체들을 매매하지 않았었던 그리고 가다가 팔았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이게 그쪽 디램업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삼성에서 일단은 추가적인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 조금 조심스럽지 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 정도로 보는 뉴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막상 자금 여력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글로벌 1위 기업의 삼성에는 좀 기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23이 요즘 잘 팔린다는데 이거 더 만들려고 20조 빌려왔네.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23, 23가 잘 팔리는 건 당연히 영향이 있을 텐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단가 올린 거가 어떻게 전가가 되느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게 예약 판매라든지 초도 판매나 그 다음에 판매까지는 좀 시간 레깅이 좀 있습니다. 초도 판매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하고 TSMC가 지금 좀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저 반도체 관련해서 법이 하나 있죠. K-칩스법. 이게 통과가 좀 미뤄졌다고 얘기하던데 이게 그 세금 감면해주고 뭐 이런 내용인 거죠? K-칩스법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경주마에서도 몇 차례 다뤘었던 그래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반도체 쪽에 강세를 보이는 다른 나라들, 뭐 대표적으로 대만 이런 데에서는 이와 같은 법안이 이미 뭐 통과되어서 뭐 시행이 되거나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것이 좀 계류 중이고 심지어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통과가 어려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점들까지 더해가지고서 오늘은 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사실 지금 뭐 앞서 이제 삼성전자 20조 차입에 대해 가지고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랑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현재 4분기 말 기준으로요. 작년 22년 4분기 말 기준으로 순현금이 111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연결 기준으로 111조이고요. 다만 근데 국내 기준으로 별도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순현금이 2조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나 해외 법인에 있는 자금들이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의 경우 해외 투자도 하지만 국내 투자 비중이 여전히 높거든요. 근데 국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그럼 차입을 할 거냐? 그러면 외부 금융기관 차입이 아니라 국내 쪽에서 특히나 85%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여기는 21년 말 기준으로 순현금이 28조가 있습니다. 국내에만요. 그러니 그 자금을 가져오면 연결로 봤었을 때는 이자 수익 비용이 네팅이 되니까 사실상은 삼성
전자 전체 연결로 봐서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이게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돌고 돌아가지고서 K칩스 이런 것도 관련해 말씀드리자면 뭐 이제 뭐 너무 대기업만을 위한 그런 공제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실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삼성도 국내 쪽에서는 자금이 거의 말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 13조였습니다. 네. 근데 국내 쪽이 이제 2조로 줄었거든요. 그럼 올해 1분기에는 더 줄어들게 되겠죠. 예상대로 하게 된다라면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실은 삼성이 정말로 감산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아직까지도 제일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이 정도의 현실적인 상황이면 삼성이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그 기업들이 주주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배당에 대한 얘기,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요. 네, 뭐 지금 눈에 확 띄게 지금 이제 그런 걸 발표한 데가 메리츠 그룹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금융이라든지 신한 같은 어떤 금융지주 회사들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시중은행 금리, 예금 금리가 5%대까지 이제 간 적도 있기는 한데 지금 다시 3%대로 내려왔는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차 우선주 기준으로 지금 주가 수준이면은 배당 수익 기준으로 했을 때 7%대 후반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현대차가 올해 실적 가이던스, 매출, 판매량 가이던스 제시한 걸 놓고 봤을 때 작년 대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배당 성향이나 또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그 시중은행에다가 예금 넣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배당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이익에 대한 부분까지 향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게 법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그게 적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처음에 자사주 그 매입 규정에서 매입을 하면 반드시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갖다 넣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넣지는 못했지만 이게 하나 그런 얘기 자체가 나왔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주주들에 대한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입김을 강화시키고 강조해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그 의지를 정부 차원에서도 밝힌 거고 또 최근에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MSCI 선진지수 가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심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외환시장 개방 문제라든지 외국인 등록 폐지한 거라든지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기 위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밟아나가고 있는 거라고 본다고 그러면 이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도 그런 압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 대기업체들 가운데서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 증시의 하방을 제한해주는 역할,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나중에 기업의 재가치를 받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대모비스가 앞으로 3년 동안 10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매입과 소각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쓰겠다 이렇게 그 방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가에도 좋게 반응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 주가를 어제 살펴보니까는 그 본주보다는 우선주가 강하게 반영을 하더라고요. 아, 우선주. 현대차 우가 더 강하게 올라가던데. 맞습니다. 이제 시장이 그만큼 빠르다는 증거고요. 이게 뭐 비단 모비스뿐만이 아니고 기아차도 발표를 했는데 배당 3,500원, 향후 5년간 매 5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그 매입한 거에 50% 수각을 발표를 했고요. 모비스도 발표를 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 배당 7,000원, 그 중간 배당을 아마 한 1,000원 정도 포함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진짜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자사주 매입 5천억 규모가 보면 3년에서 5년 정도 규모라는 거죠.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좀 기간이 좀 깁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 이슈만으로 주가 상승의 강력한 팩터가 되기는 사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가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인 소비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자동차로 전가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데이터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뭐 그거야 이제 다른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막상 이런 지배구조 관련 시나리오 같은 경우가 항상 코리아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었던 뭐 해치펀드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걸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외인 지분율까지 늘어나는 효과.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종목을 사야 되겠다고 해서 수급을 열어보면 외인 지분이 쫙 들어오고 있는 걸 느껴요. 근데 외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사진 않습니다. 좀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주가 상승에 외인 산다 그래서 오늘 올랐다고 내일까지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부여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아까 말씀대로 한 7%, 8%그 배당을 주고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사죠. 올라가고 그렇죠. 배당도 주니까. 그러면 장기 투자도 할 수 있는 건데 워낙에 이런 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짧게 그냥 샀다가 팔았다가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개선이 될 것 같고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인적 분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제가 제일 놀랐던 거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지주사 전환을 위한 분할 주총을 했는데 이게 부결이 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지주사 전환을 위한 분할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찬성으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부결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외국의 이제 이런 이제 의결권 행사 관련해 가지고 자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자문기관들의 경우에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 분할이 나오게 됐었을 때에는 다 찬성 의견을 내줬었습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분할한다고 할 때 외국에서 의결권 자문기관의 거를 펀드들에선 거의 대부분 따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외국의 의결권 자문기관에서 이 분할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K 분할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외국의 의결권 자문기관도 많이 낮았던 게 아닌가.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올라갔고 이제부터는 앞으로 이런 분할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학습 효과가 굉장히 올라갔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아주 지금 주주가치 증대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걸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분할을 해놓고 나면 그때는 막 뭐라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잊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금방 하면 잊으니까 또 해도 되겠지 이러고 또 잠잠해지면 또 하고 이러는데 이런 데도 이제 적극적으로 주주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 SM에서 나타난 주주 행동주의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그런 행동주의가 발생이 됐다는 것 자체가 SM 자체의 경영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 자체를 갖다가 이제 뭐 음모론을 가지고 비하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업 자체가 기업 경영의 어떤 체질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기업을 상장을 시키신 오너분들께서는 이 회사가 내 회사라는 생각보다는 이미 상장을 시켜가지고 자본을 끌어당겨가지고 기업을 상장을 시키고 성장을 시켰다 그러면 그 지분의 일부를 갖고 있는 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내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많이 일을 벌리다 보니까 이게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외국계 펀드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격받기 전에 사실 바꿔야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 어떤 노이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또 멀쩡한 회사를 갖다 좀 시쳇말로 완전히 그 뼈까지 발라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어떤 경영 체질이라든지 패턴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기업이 좀 더 투명해지면서 이 투명한 경영 속에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모든 주주가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일이 불거지면서 SM의 경영 그동안 우리가 알겠습니까? 근데 들여다 보니까 조금 희한하긴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엔터 주가 막 올라갈 때 SM은 안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던데요. 일단 뭐 기업 경영 측면까지 우리가 들여다볼 기회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볼 수 있었던 거고
이게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런 건들 때문에 하이브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 네. 전반적인 엔터주를 살 수 있는 시장에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주주 관련 목소리가 나오고 분할금 목소리 나올 때 매수 청구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매수 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완비만 된다면은 일단 웬만하면 올해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조금씩 개정되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모르는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주 행동주의가 이런 기업에 들어가서 이번에도 보니까 1%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해서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서 나도 그럼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 주주 행동주의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잘못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또 시간이 이제 기회비용도 네.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주의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거뒀던 사례는 그리 많지가 않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성공하는 사례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제 워낙 좋았으니까는요. 네. 그래서 SM에 대해서 더 열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서 주주가 사실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으면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걸 위한 근본적인 변화라고 한다면은 상법에서 주주들의 가치도 조금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법에. 그 부분에서의 조금 변화가 있어야지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가는 떨어졌습니다만은 CPI가 예상치보다 0.2%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그 하락은 없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요. 그런 걸로 봐서 이제는 이 세계 장이 좀 어느 정도 맷집이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경주마가 계속 달리면서 이런 점 속속 여러분과 함께 상의도 드리고 정리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장 끝나고 다시 와서 여러분께 정보 공유하죠. 고맙습니다.